네, 2부입니다. 지금 연애 프롤로그, 연애 전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열띤 토론들 하고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청춘 남녀분들 꼭 예스데이트 읽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뼈대를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그 고민들 많이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가? 이제 같은 질문이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느냐? 뭐 종교가 다른 사람과 연애와 결혼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우리 패널분들? 아니, 할 수 있으면은 네. 뭐 해도 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왜냐면은 보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이제 신앙의 기준들이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한 기준점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수용도 안 되고 그게 너무 이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불행해지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고, 만약에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이랑도 어느 정도 융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도 되고. 네. 그래도 이제 불교나 이슬람과 결혼을 해도 된다. 우리 김사부는 이슬람과 결혼, 남녀 호랑기교 뭐 이런 거 결혼해도 된다. 네, 거기까지는 잘 주변에 못 봐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패널은?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종교가 다른 사람과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넌 크리스찬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방금 김사부가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가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우려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탈무드인가요? 그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믿지 않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또 믿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 뭐 그 이야기 탈무드에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과의 연애.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자체 목의 중심 사회고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게 그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남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김사부가 얘기한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뭐 만날 사람 만나고 그게 계속 자기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만나라. 제주 있으면 만나라. 제주가 있으면 만나라. 근데 이제 제주가 없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고 이제 딴 조건을 거는 것 같은데, 제주 있으면 만나고, 다 이제 조건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충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실 반대로 본인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물론 신앙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그 한 개인의 믿음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자기가 뺏길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자기 신앙 자체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건을 뭘 붙였으면 좋겠냐면,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도 된다.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 함은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상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게 이제 종교 신앙의 영역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타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그거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당신 자체를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믿고 신불신을 떠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인간은 만나지 말아라. 라고 좀 조언을 하는 편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너 따라서 교회 오면은 만나. 그건 야, 그러니까 종교로 강요하지 마! 그러면 만나지 마라.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해. 이런 남자는 다른 부분에 그쵸. 있어서도 네. 존중하지 않고 네네. 자유를 보장해주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이제 뭐라 그래 파트너에 대해서 그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그쵸. 남자라는 네네. 거죠. 하나를 네네. 보면 열을 네네. 안다라는 네네. 거고. 그치.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도 못 가는데 안 믿는 식으로 시집가라고. 사명감을 갖고 들어가라는데 이거를 꼭 믿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해야 되고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여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너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족이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강의 너무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따지면은 믿지 않는 친구와의 사귐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쵸. 따지면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도 되게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근데 손잡고 말처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다른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잃게 된다라면 이제 그걸 너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알고 가야 되는 거, 이건 각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행하다. 내가 믿지 않는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각오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친절하군요. 전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남자는 왜냐면 우선 교회 안에 여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골라라. 좋은 여자는 다 교회 안에 있어. 정말 너무 믿음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오빠, 형, 선배, 아저씨로서 봤을 때 남자랑 여자랑 봤을 때 여자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난 남자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여자. 저는 진짜 임상적으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좀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다니는 좀 괜찮은 남자애들은 꼭 교회 안 다니는 여자애들을 만나더라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임상적으로 내가 봤을 땐 그랬어.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교회 언니들이 세서 그런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교회에서 진짜 괜찮은 자매들은 정말 저분은 정말 괜찮다라고 싶은 자매들은 그 교회 사람들이랑 잘 안 되고 꼭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역자들이랑 잘 돼서 이제 파송. 아니, 왜냐면 환경적으로 같이 나고 자랐잖아. 같이 꽤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교회의 어려움인데 나도 계속 작은 교회에서 컸지만 이렇게 봤을 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대들인데 같이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사촌 같아요. 사촌 여동생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랑 그런 거 아니야? 가족이기 때문에 막 썸 타고 이런 낯설음에서 연애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지. 나는 남자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매들도 좀 뭐 대학생 때 갔을 때는 좀 교회 다니는 오빠들이랑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나 이제 직장인으로 넘어가면 내가 봤을 때 교회 아내가 그 7대 3이에요. 여자가 7이고 남자 3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게 그 이제 손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이랑 비슷하죠. 그 남자가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가 그 자매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해준다면 그러면은 만나는 건 난 좋다. 오히려 그런 남자라면 결혼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말 잘 듣는 나는 내 딸들에게도 그런 얘기 해주고 싶지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난 좋은 남자는 말을 잘 듣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서 좋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로서의 상대고 또 어떤 사람은 파인가? 이거 진짜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람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다 사람이지.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난 인간? 네. 뭔가 그러니까 인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되게 피상적이면서도 뭐 기품이 있는 얘기지만 그냥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라는 뭐 복합적인 시선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람이 덜 됐다. 근데 그 덜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도 없고 전혀 이제 사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기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네, 뭐든 좋은 사람이 좋다. 네. 저도 인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 성격 좋은 거, 그런 사람이 좋죠. 뭐 어떤 사람이 좋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별로다라는 것들 있으실까요? 여자는 제 아내 같은. 잘났습니다. 여보 듣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저 같은. 네. 깔끔하죠. 알겠습니다. 편집하지 마. 네. 저는 저도 사실은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디테일한 조건들도 많이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구나, 네. 너도.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압니다. 네, 아는 사람이고. 알면 됐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성품이 참 그러니까 딱 이거였어요. 이 문장이었어요. 그냥 착한 사람 있잖아. 그냥 선한 생각을 늘 하고, 그냥 누가 봐도 착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건. 저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선가 어느 지점에선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떠올려야 된다 그럴 땐 늘 딱 그거가 늘 많이 떠올랐죠. 네. 그럼 어쨌든 본인이랑 사는 그 아내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어떤 건가요?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착하다. 착하다. 네, 선하다. 사람은 다 착해. 난 안 착한데. 그렇군요. 근데 착하다라는 말이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착해지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 정말로 많이 없다는 거를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모로.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착하고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면서도 그치. 저는 따뜻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치,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토양에서 그게 자라면서 이게 본인이 정신적인 성숙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착하지 않은 사람을 좀 싫어하거든요.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싫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서 과장님은 뭐 어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이. 혹시 그거 넝쿨땅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봤어요. 유준상 씨와 김남주 씨.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막내 여동생으로 여동생으로 나오는 애 중에서 말숙이라는 애가 있어요. 싸가지 없고 되게 싸가지 없고 막 명품 좋아하고 해프고 막 말 못되게 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누구나 그런 애가 내 남동생이랑 만난다 그러면 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만한 그런 여자애인데 얘가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지 짝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 너무 좋은 그런 파트너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여자들끼리 있는데 쟤는 진짜 저 쓰레기 같은 거. 근데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최상의 파트너가 되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떤 여자가 좋다 나쁘다 어떤 남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니랑 잘 맞는 애를 만나라.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맞춰가다 보면 맞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그놈이 그놈이고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연애 프롤로그가 어려운 게 다 이 유부남 유부녀라 가지고 다 결혼하면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식으로 방송이 약간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는 어떤 남자가 좋냐 이랬을 때 나한테 되게 제일 중요했던 건 대화가 되고 재미있어야 돼. 그리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왜 연애하다 보면은 둘이 맨날 되게 열심히 하던 애들인데 연애 땅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딱 사라져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되게 다 여러 가지로 선후배 사이 되게 친했는데 연애하자마자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서먹서먹해지고 막 이런 거. 연애를 하면은 그 두 사람을 인해서 약간 교제권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만남을 막 이렇게 재단하게 되는 그런 사람. 남자도 집착을 하지만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질투 때문에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 나는 그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질투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 남자친구가 남자를 만나는데 질투가 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 이 남자의 모든 시간을 소유하고 나랑 주말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날은 내가 스케줄이 없는데 내 남자가 뭐 딴 데 가서 뭘 하겠대. 그러면 이제 질투라는 표현보다는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뭐 드는 건 어떡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양해를 구했을 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 나는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그거는 여자들은 난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내 아내가 이제 나갈 때에 양해를 구해요. 근데 나는 애를 보는 게 힘드니까 양해를 구하는 건 이해하는데 뭐 그냥 본인이 나가서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건 당신 자유인데. 왜 굳이? 그럼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부부니까 스케줄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미안해한다든지 뭐 내가 그래도 될까? 그래서 당연하지. 얼마든지 좋지. 그랬는데 괜찮은데? 그런 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남잔데요. 나? 네. 그럼요. 저 좋은 남자예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아니야.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니, 이 영역은 정말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최악인데 이게 그치. 조합에 따라서 C를 상생이 만나면은 또 굉장한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에서 A, B, C, D, E, F, G 다 놓고선 고르고 해서 최선의 합을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하고 극복해 나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는 불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막 다 잘라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서 베스트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이런 건 피해라. 네. 이런 건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리는 거. 그죠. 때리는 거.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연애를 하는데 때린다. 저는 이제 두 딸을 키우는 애비로서 데이트 폭력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결혼을 해서 살면서 때려도 말도 안 돼. 맞으면 당연히 나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애하는데 왜 맞으면서까지 연애를 하지? 연애인데? 그냥 그럼 당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게 너무 폭력은 당연히 헤어져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하죠?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되게 웃긴 건데 이게 연애할 때도 이게 문제잖아요. 결혼을 해도 제가 몇 년 전 통계였던 것 같은데 매 맞고 집을 뛰쳐나간 여자가 돌아올 확률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아요? 99.9%. 그거 너무 심했다. 한 80%? 7-80%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의존적 중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때렸던 남자들이 때리고 난 다음에 막 싹싹 빌지 엄청 않아요? 비는데 또 싹싹 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의존적 중독이라고 해서 매 맞는 여성들 중에는 그 중독이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불쌍해서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매 맞는 여자가 이 남자가 자기를 의존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 의존적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혼이라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연애를 하는데 만약에 나는 내 딸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만약에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너한테 욕을 한다. 그럼 끝이지. 난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하이킹 날리고 그냥. 테이큰. 그렇죠. 테이큰. 네. 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또 뭐 이런 건 갖춰라 또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신앙을 조금 넘어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르면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려워서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럼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 강수지랑 김국진이 만나는데 김국진은 돈 개념이 없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후배들이 자유롭게 그 주머니에서 뭐 돈을 빼가고 막 이런 거 라스에서 에피소드 얘기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막 되게 모르는 후배들이 유명한 선배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등록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김국진이 힘들겠군 이러고 또 등록금을 내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물어본 거지 강수지한테. 형은 저런 사람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강수지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는 오빠 돈이고 오빠가 알아서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한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되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여자니까 뭐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랑 만날 수 있겠지. 강수지 씨도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여자랑 만나면 살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어떤 집은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집들 있잖아요. 맞벌이인데 또 따로따로 관리해. 그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그들은 잘 사는 거는 그들이 그게 잘 매칭이 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돈에 대한 관념이 어쨌든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저도 그게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도 살짝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을 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조금씩 뭐 자기 비상금처럼 관리할 수는 있어도 아예 네 돈은 네가 벌었어, 내 돈 내가 벌어 쓸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명확한 하나됨의 증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손작가랑 동의를 한데요. 그거랑 완전 다른 세계에서 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맞아요. 그 백종원이 그랬대. 백종원이. 그 아내가 소유진이 여보 나 돈 줘. 그러면 묻는데 달라는 거야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빌려줘요. 그러면 그거 부인이 빌렸는데 남편한테 갚아야 된대. 다음날. 근데 줘요. 그러면은 알았어. 이거는 내가 이 정도 돈이면 이거 사는데 줄 수 있겠어. 그래서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꾼이야. 그리고 장사꾼으로서 굉장히 꽤 긴 시간을 20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랑은 완전히 관념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받아들이면은 뭐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그렇게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삭막하기만 한 건 또 그렇죠. 아니에요. 되게 다정하고 이런 부부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남자가 뭐 집에 어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아파트를 구해야만 했어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아파트와 관련된 빚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채울 테니까 아내한테 자기야 모든 생활비 전반은 자기가 버는 거에서 하자. 그러니까 관리를 따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집과 관련된 거, 저 사람은 이제 살림과 관련된 거. 근데 뭐 관계가 뭐 문제가 있거나 되게 뭐 비즈니스적인 만남이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내 딸아 이런 사람을 만나라, 내 딸아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5살인데 5살인데 벌써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뭐 아까 이제 폭력은 뭐 당연하고 또 있는 것들이 뭐 여자 무시하는 거 같은 거, 뭐 그것도 폭력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자들 사이에서 이거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요. 효자를 삼가라. 효자, 그렇죠. 마마보이. 아니지, 마마보이 개념이 아닌 거죠. 마마보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통과 그거 해야 될 문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연애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까지는 이제 결혼이라는 그 종점은 아니지만 사실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가까이 다가와야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거고, 연애 기간 때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 그 뭐라 그러죠? 아드레날린 말고 뭐죠 그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기준을 가지고 좀 충분히 지혜롭게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저게 다르고 그런데 결국 이제 원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가는 건데 합이 진짜로 안 될 것 같으면은 네 거기서 스톱하는 게 맞잖아요. 거짓말은 어때요? 거짓말? 나 진짜 쉬신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쁜 행동하는 거 말고 뭔가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라고 해서 하는 거짓말 어떻게 생각해요? 하얀 거짓말. 아니 근데 자기 기준에서 하얀 거짓말. 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 자체보다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감수성, 그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피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싫어서 어떤 면에서도 이제 거짓말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좀 키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거짓말하는 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 딸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지. 가서 하이킥 할 거야. 거짓말을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하이킥. 오케이.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유부남 유부녀는 만나지 마. 당연한 거지 이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생각도 하고 싶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을 때의 이제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좋아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거 의외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순수한 기독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야 가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밀당이 안 돼서 맨날 개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거리감과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름지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해질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면은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쨌든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임브로나 손잡고랑 서과장이랑 이렇게 친해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친해지잖아요. 또 그렇다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게 달아오르는 시간이랑 친밀감이 필요하니까 그런 범주 안에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 게이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마일리지를 쌓고, 만약에 자연스러운 범주에 없으면은 그 이제 인공자연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나 이거 필요하지 않나? 범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는 건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왜냐면 예스 데이팅이 나오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사고랑 맞는 게 있어. 네.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 칼빈의 기독교왕처럼 거기에 지금 뿌리가 내려있기 그치.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가 서툰 사람 있잖아요. 접근하고 고백하고 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이랑 스페셜한 관계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사람 뭐 4-5명을 모으는데 거기다가 한 명을 슬쩍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금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몇 명을 해서 꼭 계속 만나다가 그때 한 명을 거기서 이제 더 모어로 해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영역에서 사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외적인 축복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솔직히 외적인 축복 받은 사람들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아니, 난 받았어. 왜냐면 자석처럼 이게 끌려오는 자기장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제 그런 자기장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게 워낙 낮다가 보니까 그런 식의 완급 조절도 하기 힘들지, 자연스러운 관계에 있어도 이제 그게 서투르니까 내가 사실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200 정도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뭐 1도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200으로 갔다가 박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 면에서 되게 어려움들이 있죠. 그치. 네. 김사부가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하구나. 네, 저는 경험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순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돌진하는 애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중에, 후배들 중에 걔는 늘 연애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애가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대충 착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막 가가지고 간이랑 쓸개를 다 빼주는 거야. 네. 주변에서 그런 애들 꽤 많아요. 소개팅 가가지고서 처음 만났는데 막 자기 집안 사정 얘기, 빈 얘기 막 하고 있고 막 울고 막 여자 앞에서 막 뭐 그런 애들 있거든. 그래서 야 적당히 해라. 피상적으로 이야기해라. 가서 막 상담 받지 마라. 피상적인 이야기 해라 그랬는데 그죠.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 되게 좋겠죠. 그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이 사실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불러가지고 어떤 이렇게 부유한 자들을 이렇게 굴복하게 하려고 세우신다는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만 해도 그랬고 이제 연약한 사람이 이제 그런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다수인지 그게 소수인지 그거는 매번 다르겠지만은 이제 자존감도 낮고 상처도 많고 그런 결핍들이 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뭐 상식이나 사람과의 관계, 자존감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성 교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서 그런 관계의 거리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랑 그치.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 자존감도 너무 낮으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모태솔로야. 나시린이야. 모태로부터 솔로의 충만함을 받았어. 남자라고 합시다. 이 네. 청년 너무 순수해. 그래서 여자 자매가 좋으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 몰라. 자, 그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청년에게 해줄 만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 너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해. 뭐 이런 거. 예스데이팅.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예스데이팅 사시면 망합니다. 이 절판돼서 망합니다. 구할 수도 없어요. 아니야, 이제 예스데이팅 얘기 그만해. 네. 남자라 그랬죠? 네. 남자면 제가 좀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이건 남녀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 혹시 이제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조금 더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청년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이제 시점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만나다가 깨지거나 혹은 막 들이댔는데 막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 둘 중 하나 나가잖아요. 네. 그게 또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만나려면 좀 지혜와 또 신앙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좀 의존할 만한 어떤 굉장히 좋은 선배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기라든가, 그러니까 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어떤 걸음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막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예. 정말로 내가 제가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쪼르르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어떤 촐싹대는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주 설교 때 얘기해. 이게 어디나 다 있구나. 그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 만난다면 이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밖에서 만난다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라면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책으로 배우시지 말고요, 절대. 책으로 배우시지 말고 있어요, 주변에. 그 연애 되게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또 인생의 노하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조금 있으면서 좀 어떻게 이성에게 다가가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상대도 나한테 매력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 이성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그건 인정하고 인정하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금 자존감이 원래 좀 낮더라도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데 상대로 하여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만큼의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 팔 수 있는 능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건 조금 실제적인. 그 순수한 청년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호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글로 배운 사랑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냥 막 잘해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지점들을 둬야 된다라고 나는 꼭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 번 했는데 안 받잖아? 그럼 순수한 애는 2번, 3번 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안 받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뭐 교회라든지 이런 저런 데서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막 카톡에 일 안 막 사라지면 왜 일십하냐 막 그런 식으로 가는 애들도 과하게 순수한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략을 세우든 뭐 지혜를 구하든 도움을 구하든 저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넌 가진 자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 똑같은 행동을 그러니까 한 번 연락했는데 이 맞아요. 사람이 안 받아. 2번, 3번, 4번을 누가 연락하느냐에 따라서 A가 하면은 좋을 수가 있고 B가 하면 싫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10번 찍으면은 뭐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누가 찍느냐에 따라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연애를 책으로 배우지 말고 동물에게 배워라. 공작새 이런 애들 어디 동물원 가서 이렇게 사랑을 구애하고 그럴 때 이렇게 쫙 날개를 펴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그걸 과시하거나 뭐 자기를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구제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짓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순수한 청년은 낚시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려워. 순딩남은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들의 문제야. 맨날 이겨본 놈은 저본 놈의 마음을 모르는군. 지난주에 우리 사이키 형님의 또 대사를 제가 해야겠군요. 아니 근데 공작새의 비유는 조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남자가 좋아, 근데 왠지 찌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을 모르겠어.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그렇지 그런 이야기 이런 노력들, 이런 거 얘기하잖아. 스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나 5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 내 짝이 됐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데 그 남자애가 변태 아니야? 애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나 5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르던 로션이 뭐 존슨 존슨즈 뭐 이런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크림을 온몸에다가 다 바르고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 냄새가 나게끔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이런 노력. 애기향을 좋아해? 애기 로션을 쳐바르고 가리라. 이게 뭐 공작새 비유다 이런 데서 보셨죠? 건데.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해. 온 몸을 존슨즈 베이비 로션으로 바를 정도의 패기가 필요하죠. 그런 성실함과 열정이 당연하죠. 필요한 거죠. 네, 당연하죠. 이런 조언들은 다 대부분 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 실제적인 어떤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진짜 순수한 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로션을 바르고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대가 좋아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노력을 하라라는 건데, 이게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뜻이 있는데, 책에서 써져 있는 사례들로 나는 따라하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진짜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생기고 누구한테나 인기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에게 매력이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서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나는 자기 안에 있는 매력 충분히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그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이 하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론. 전체는 다 통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렇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결국엔 호감을 얻어내고 관심을 얻어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좋았던 감정이라든지 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짜잘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꼭 너무 순수한 애는 가서 어퍼컷을 날리려고 그러더라고. 큰 거.
처음부터 핵폭탄 같은 거를 준비를 해. 막 선물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 근데 정말 좋은 사람 괜찮다 그러면은 진짜 짜잘한 사소한 친절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지 말라는 거. 과유불급이다라는 거. 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모든 여성분들이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 자신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성의 대표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두 번째는 좀 자잘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눈에 자주 띄는 거. 그쵸. 네, 근데 말을 건네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주 우연히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대상으로 하여금 이제 인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무 뒤에 막 몰래 숨겨보고 있어. 매미처럼. 그건 변태고. 그런 건 안 돼요. 사생팬 아니야. 네, 그건 난리 납니다. 눈에 보이는데 이 근거리 있어야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그러니까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만약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두시면 저희랑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을 중시하되 네. 저는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일반론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냥 아닌 사람은 아닌 거여서 그때까지 가면은 깔끔하게 또 그냥 아프고 한 번 아프고 체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과정들이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그러게요. 짝사랑 이런 거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맞아. 네. 짝사랑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남사친 여사친 그 존이 있잖아요. 프렌드 존. 거기 갇히면 청취자분들 중에 청춘 남녀들 잘 들으세요. 남사친 여사친 존에 갇히면 넌 끝인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 버려놨어. 거긴 스홀이야.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봐기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쇼부를 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 그냥 남사친 여사친 계속 애매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되는 놈이 되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얘기해서 낙심하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난다라는 어떤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이제 모쏠로 자라와가지고 고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거나 해본 적이 없구나.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관계도 있어. 친해, 친구야, 막 이래. 근데 고민이 되거든. 되게 순수하신 분들, 경험이 없고. 교회 안에 꽤 많아요. 내가 고백해서 혹시 차이면 이렇게 관계가 이상해지고, 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좋은 관계로 가고 싶은데 차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고민 때문에 막 미루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단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차이더라도 말씀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꼭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네, 거. 꼭 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게 그 애매할 때는 사실 접을 수 있잖아요. 짝사랑 같은 경우도 뭐 그 깊이랑 농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접촉점이 없으면 그게 사그라들잖아요. 너무 깊은 짝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계속 소리가 나다 보면은 마음도 커지게 되고 결국엔 그게 걷잡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는 그냥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 힘이 실려가지고 잘 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꼭 고백하고 그 손작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훨씬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백할 때 내가 좋아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 마음을 드러낼 때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사랑해. 그치. 상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합니다. 난 너 없인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무게 있는 말 던지지 마라. 네. 그죠? 꼭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또 하지 말아야 될 뭐 행동. 그러니까 스토커적인 짓. 뭐 드라마 같은데 보고서 이렇게 여자 벽에다 놓고 이렇게 꽝 치고 뭐 이렇게 갑자기 입술을 박치게 한다던가 그런 건 데이트 폭력이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데이트 폭력이 아니지 그냥 폭력이지. 네, 그건 성폭행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싸이에다가 뭐 여행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지구본을 사야겠다 했는데 지구본이 배달이 오고. 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 남녀분들 이 반응 보셨죠? 헐 이거는 당신이 스토커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걸 써보지. BMW 갖고 싶다? 다음 좋네. 네. 그리고
SNS에다가 그 사람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절대로 쓰면 안 돼. 네. 내가 좋아하는 너 보고 있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과 나만 좀 이렇게 애매하게 다가가서 알게 해야지. 그죠? 그냥 자기만의 언어로 그냥 진솔하게 그게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가지지 않는 고백이 저는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 그게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결혼식에서 축가를 누구 이제 제 아는 신랑이 했었는데 그 레디의 I'm in love 그걸 불렀는데 뭐 잘하기도 했는데 많이 떨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 되게 완전한 고백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상태에서 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미 언어를 초월했는데 그거를 언어 안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떨림이나 울림이 그게 완벽한 고백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랑 뭐 사랑한다, 사귀고 싶다 그거보다는 뭐 우리 한번 만날까 밖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실까, 뭐 어디서 뭐 놀까 그 정도. 순댓국 좋아해? 너 진짜 아니구나. 첫 만남에 무슨 순댓국이야. 배즙 좋아해? 그치. 닭똥집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첫 만남에 첫 데이트라든지 이런 첫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잡았어. 이때 뭐 유행할 거 있나요? 야, 진짜 니네 때문에 형, 언니, 오빠들이 진짜 고생한다. 반바지에 검은 양말, 검은색 구두 이렇게 신고 가면 안 돼. 미친놈이냐? 아 진짜 너무 상상도 못한 예를 드네. 아니 만약에 뭐 샌들에 검정 양말 신는 남자면은 한 번에 그 데이트 기회도 주지 않아. 아니 우리 좀 정상적인 대화를 하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구에 존재한다고? 본인 그런 거 아니야 본인이? 아니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짱이었던 애가 있는데 얘가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소풍을 갔는데 얘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캐주얼한 폴로 남방에다가 이런 지오다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V자 조끼가 있었는데 얘가 남방을 벗고 그 조끼만 입고 와가지고 너무 그게 당황스러웠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근데 걔가 몸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입으니까 아직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첫 만남 때는 저는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잘 꾸미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옷을 빌려서라도 입고 나가야죠. 누구에게? 네, 아니면 요즘 쇼핑몰 싸니까 주위 옷 잘 입는 뭐 인브로한테 가서 그 데이트한다. 짱.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짱이. 아, 걔 너무 웃겨. 아직도 생각나. 걔 이름도 생각나요. 완전 빠. 아니 그 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조끼 이렇게 입었는데 여름인데. 보통 짱들 옷 잘 입는데. 너무 웃겨. 주변에서 이제 옷을 잘 입는다고 네. 그 소수뿐만이 아니라 이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자면은 이제 여자들한테 어머 쟤 옷 잘 입어, 뭐 그런 여자면은 이제 남자들한테서 쟤 참 옷 잘 입어. 뭐 근데 여자들은 이제 대부분 네, 여자들끼리도 대부분 옷 잘 입어요. 입는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에게 인정받는 패션 리더에게. 그런 짱 말고, 조끼만 입는 애 말고, 여자들에게 인정받는 패션 리더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장소. 첫 만남이야. 네. 왜 자꾸 김사부한테 물어봐요? 우리 지금 교감 둘이 통하거든. 하나가 됐어. 너무 편파적이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31살 때, 한 5년 만에 소개팅 비슷한 맞선 같은, 이렇게 자매와의 자리를 가졌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니네 여러분 나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네. 대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요. 저도 카페에서 만나지.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선이면은 호텔 뭐 이런 데서 보고.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아내 만날 때 잠실역 3부 출구에서 이렇게 만나지 그래서 첫 만났는데. 만남 때? 네? 첫 만남 때? 아니 항상 만날 때 커피숍에서 누가 기다리고 아니 그러지 않고. 여기는 연애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선볼 때? 여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첫 만남인데. 요이 땅하기 전에.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자매라도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자매인데 이제 어서 만나시죠. 그랬는데 이제 잠실역 3번 출구에서 만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커피숍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난 데가 신길교회 앞에서 보자고 그랬었는데. 니랑 나랑 많이 통하는 것 같아. 네.
그렇구나. 아 웃겨. 그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밀당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관계가 그러니까 사실 연애가 힘든다라는 거는 관계가 미숙하단, 네, 인간관계의 미숙함, 특히 이제 대이성에 대한 인간관계 미숙함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밀당을 꼭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요 이야기만 하고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 넌 얘기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밀당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되게 피곤해요. 계산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썸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남자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반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서 여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 남자가 내 어떤 모습에 이렇게 빵긋 웃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남자가 되게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는지 여자는 알거든요. 아 진짜 그걸 안다고? 알아. 왜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되게 귀엽다는 듯이 막 빵빵 터지면서 웃었어. 그럼 그 비슷한 짓을 그 남자 앞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남자는 내가 약간 귀여운 행동을 했을 때 빵 터졌어. 그럼 그 남자 앞에서 약간 좀 귀여운 짓을 계속 하게 되고, 어떤 남자는 앞에서는 내가 좀 약간 틱틱거리고 약간 싸가지 없게 행동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아니야 그런 남자도 있어요. 네. 약간 틱틱거리고 약간 이렇게 갑질하고 약간 이러는 걸 좋아했어. 도도한 매력. 그러면 그 남자 앞에서는 약간 도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에게는 10개의 매력이 있는데 이 남자에게 계속 그 한 가지 매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그게 약간 본능적인 건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나의 다른 모습이 이 남자 앞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되고 이거를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되게 피곤해지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아, 제가 저런 면이 있네? 뭐 이게 더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뭐 저런 애였네. 사실 알고 보니까 저런 애였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내 남편이 되게 좋았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게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내가 A 짓을 해도 B 짓을 해도 C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되게 예쁘게 봐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 내가 약간 밀당을 안 하고 내가 뭐 약간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 좋았거든요. 나는 밀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걸 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편하다. 그래요? 손 작가는 어떻게 저는 밀당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요? 그냥 진솔되게 맞아요. 만나고 연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또 달라. 나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다 퍼주면은 나의 좀 소중한 가치들이 싸구려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땡기면 멀리 가면은 너무 늘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 난 늘 모든 관계에는 어떤 탄력성 있는 거리감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난 그 탄력성 있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쉽게 이제 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게 소중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탄력적인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랬을 때 너무 이제 자신을 놓고 막 애걸구걸 하지 말고 뭔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밀당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밀당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두 분과 우리 둘은 지금 세상이 다른 거 같아. 용어가 달라요. 용어의 의미가 달라. 너와 내가 영이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는 밀당은 뭔가 계산적인. 얘가 내가 뭐 지금 전화 받으면은 너 날 너무 쉽게 보겠지? 뭐 이런 밀당을 전화는 10번 있다 울려서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나 약간 이건 비슷한데. 그래서 나는 괜히 비슷하다고 그러지. 아니. 싫어. 실제로 저 연애할 때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연애 썸 탈 때도 그랬고 이제 내가 좋아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우리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언제 전화를 했냐면 생각을 해봤더니 내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외롭거나 지쳐있을 때 전화를 해야지?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연애를 할 때? 하기 전에 꼬실 때. 그래가지고서 언제 전화했었었냐면은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라서 이제 토익 그 스터디를 할 때였는데 가는 길목이나 끝나고 올 때 전화했었었고. 그거는 밀당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맨날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내가 걸었는데
그 목소리가 안 좋잖아? 그럼 난 무조건 1분 안에 내가 먼저 끊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쉽게 여길 수 있겠다. 그건 센스 같아. 밀당이 아니라. 센스. 와, 넌 센스 있는 남자. 그래.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 때문에 더 못할 것 같고요. 아, 오늘 이 방송이 망필인데. 아직 연애를 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시고 방송을 마무리 짓죠. 우리 김사부. 김동지. 네, 저 연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하세요. 연애를 잘 몰라도 결혼한 우리 김사부께서 네. 마무리 지어주고요. 네, 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부르주아 서 과장님. 네. 네,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 예, 우리 손 작가님. 여보. 미안해. 이 방송 듣지 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진짜. 빨리 끝나자. 네. 덥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연애 ING 연애할 때의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인부로 같이 설렁설렁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손 작가님께서 연애 ING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